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아주 피곤할 정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유부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지금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매일매일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저랑 둘만 좋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딸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책임감은 강해지고 할 일은 배가 됐는데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더군요. 저와 남편을 닮은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가도 순간순간 숨막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어요. 이런 저에게 누군가 결혼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시어머니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 욕하고 때리는 것만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너그러우신 유부 선배님들께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땐 그냥 좀 예민하고 사춘기 소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몸만 나이 먹고 생각이랑 마음은 그대로인 분들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갔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딩드레스 보러 시어머니도 함께 가도 되냐고요. 저도 사실 불편했지만 애써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어깨며 가슴을 훤히 내놓고 몇 시간 동안 드레스를 입고 벗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같이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당시에 시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제가 남편과 한창 연애 중일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도 병문안도 가고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던 모습을 곁에서 고스란히 봤어요. 남편 말이 시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공주 모시듯 하시면서 뭐든 다 챙겨주고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시고 적적해하신다 들었습니다. 외로움도 부쩍 많이 타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아들 며느리 결혼 준비하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그럼 이 김에 웨딩드레스도 보고 오는 길에 맛있는 식사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는데 당황스러운 순간이 좀 많았습니다. 막상 뵈니 시어머니께서는 정작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웨딩드레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 샵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본인이 입으시기라도 할 것처럼 웨딩드레스를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몸에 걸쳐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만약 직원이 말리지 않았다면 웨딩드레스를 입을 기세였어요. 직원이 다른 신부님들 사이즈에 맞춰 가봉해둔 것도 있어서 아무거나 꺼내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옷장 안을 마구 헤집으면서 드레스를 꺼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애써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라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입고 싶으신 걸 고르신 거였어요. 드레스가 너무 고급지고 예쁘다. 막상 보니까 나도 너무 입고 싶어. 어차피 나도 온 김에 그냥 하나 고를까? 너희 사진 찍을 때 나도 드레스 입고 같이 찍으면 좋잖아.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이랑 드레스를 맞춰 입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웨딩 사진을 찍는다는 건 들은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엄마 주책 좀 그만 부려. 웨딩 사진 찍는데 거기 껴서 사진 찍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남들이 보면 철없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욕해. 제 표정이 티가 났는지 남편이 빠르게 대충 농담을 하며 넘겼습니다.
자기가 이해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오냐오냐 공주 대접하셔서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철이 없어.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의 입술은 여전히 삐쭉 튀어나와 있었어요. 내내 투덜거리시면서요. 저는 애써 웃어넘기며 드레스를 입으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철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냥 좀 배려가 부족한 분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 며느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몸매는 예쁜데 키가 작아서 영 웨딩드레스가 살지를 않네. 나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외국에서 온 모델인 줄 알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네 아빠가 그날 다시 또 반했다고 했겠어. 아, 그리고 내가 말했었나? 나 대학 때 다들 미스코리아 나가보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순간 드레스샵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드레스샵의 직원들마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눈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이 피곤하다던 듯 머리를 감싸고 있길래 제가 대충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키가 크셔서 드레스가 잘 어울렸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이때다 싶으셨는지 아주 신이 나서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럼 내가 키도 크고 예쁜데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았잖아. 아유,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당연히 나 정도 되는 여자는 데려올 줄 알았는데.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말을 참을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말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튀어나오시는 분이었죠. 남편이 말을 자르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떠드셨어요. 사실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상견례 날 새아기 너 보고 깜짝 놀랬잖아. 애가 아무리 작아도 어쩜 그렇게 작니? 남들 클 때 혼자 뭐 했어? 이모들이랑 나랑 상견례 날 너 보고 하루 종일 웃었다니까.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땅 닮았는 애를 데리고 왔나 싶어서.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온 신부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삭히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도저히 웨딩드레스를 고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웨딩드레스를 못 정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드레스샵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또 한 번 제 속을 긁더군요. 저도 잘했답니다. 이 드레스샵은 저처럼 키가 작은 신부들한테는 안 어울린다네요. 아까 제가 입었던 드레스도 본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거랍니다. 저는 결국 그날 드레스도 고르지 못하고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대충 둘러대고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도저히 시어머니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연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래 눈치가 좀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악의가 없는 소리랍니다.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라고요. 저는 순간 욱해버려서 괜히 죄 없는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악이야.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시어머니면 평생 가족으로 얼굴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오늘 뵌 분을 평생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괜히 그날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 남편에게 따지듯 말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참기 힘들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웨딩홀 계약을 하던 날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말실수를 좀 하셨어요. 결혼식을 치를 웨딩홀도 함께 구경하고 계약도 할 겸 해서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저것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을 게 많더군요. 친정엄마가 서류를 보시다 눈이 침침하다고 친정아버지에게 건네셨어요. 노안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어려운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안싸도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다고 하더니만 이런 사소한 것도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안싸돈이 저러셔서 바깥 싸돈이 혼자 신경 쓰게 많으시겠어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맞나 싶어서요. 친정엄마가 어릴 때 사정이 있어서 국민학교만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가 남편에게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마음대로 저희 친정엄마가 배움이 부족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와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당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어머, 뭘 또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제가 워낙 많이 배우고 점잖은 사람이라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푼수짓에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한마디 하려고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어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괜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지 말라고요. 친정엄마도 제 손을 잡으시며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본인도 실수해놓고 괜히 민망해서 그러는 걸 거라고요. 부모님은 저를 생각해서 하신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잘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고 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남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분이세요.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아예 남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우기는 분이었죠. 거기다가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시어머니를 겪다 보니 시어머니에게는 당신만의 부심이 2개나 있었어요. 바로 키 부심과 대학 부심이었죠. 시어머니가 키가 170 가까이 되세요. 물론 시어머니 세대에서는 큰 키죠. 거기다가 그 시대의 여자가 대학까지 나왔으니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당신보다 작으면 다 땅딸만한 못난이 취급했고 학벌 가지고도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제가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다닌 대학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도 네이버로 대한민국 지도를 검색해서 보여주시더니만 도대체 그 대학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다니까요. 와,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그런 대학 나와서도 서울에 있는 회사 취직한 거면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하긴 나처럼 명문대 나오면 뭐래. 지금 어차피 10원 한 푼 못 버는 할머니인데. 새아기, 네가 나보다 낫다. 칭찬인지 욕인지 분간도 안 되는 소리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원래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기분이 나빠도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갔었는데 사돈한테까지 대책 없는 소리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런 헛소리를 하실 게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를 하셔야 할 판인데 저로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네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처음 결혼 준비할 때 그것 때문에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벌써 10년차 직장인이에요.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내내 시어머니께 월급을 모두 다 드렸답니다. 당시에는 시아버지도 아프기 전이라 일하실 때였으니 당연히 남편의 돈은 다 저축을 하는 줄 알았대요. 시어머니도 젊은 놈이 돈 가지고 있으면 다 쓴다고 본인이 알아서 모아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은 그 말만 믿고 계속 용돈을 받아서 썼대요. 그랬으니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알아서 모아두신 줄 알았던 거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었답니다. 물론 남편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신세를 오래 지셨으니 집안 사정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웬만한 비용은 시아버지 보험으로 모두 다 해결했고 시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도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텅텅 빈 통장을 보니 남편이 속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모아준다더니 이게 뭐냐고 투덜거렸나 봐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장가가냐고 따져 물으면서요.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다 줬다고 그 돈 가지고 생색을 내냐?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장가갈 때 남자가 꼭 다 집 사가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더라 뭐. 지금부터 둘이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면 되지. 젊은 것들이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그런 건데 따져 묻기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은 사실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남편이 가진 돈으로는 월세방밖에 구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사정이 좀 나으시거든요. 제 이야기에 부모님은 선뜻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곧바로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거의 다 친정에서 많이 부담하셨습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둘이 좋아하는 결혼인데 돈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이야 남자든 여자든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괜한 일로 결혼 전부터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 너희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야. 저희 친정에서는 그 정도로 신경 쓰고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자꾸만 개념 없는 소리를 하시니 저는 정말 천불이 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욕심이 참 많으세요. 뭐든지 남들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자식만 보면 매일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누구 엄마는 아들이 뭘 해줬다더라. 너희 이모는 딸이 뭘 사줬다더라. 이런 소리만 하셨어요. 물론 보통의 엄마들이 흔히 하시는 이야기라는 건 저도 압니다. 제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아요. 저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화장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똑같은 걸 바로 사다 드리기도 했고요.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화 와서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을 주문해달라고 하시면 군말 없이 다 주문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뭐든 받기만 하시는 분이지 누구한테 뭘 줄지는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아이 낳으라고 닥달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아이를 봐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요즘은 맞벌이가 필수라고 하셨었거든요. 남자 혼자 벌어서는 절대 애 못 키운다고요. 그런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나니 시어머니는 관심도 별로 없으셨어요. 애를 보러 오셔도 예쁘다고 한두 번 안아보고 곧장 저에게 안기시곤 자기 이야기만 하기 바쁘셨습니다. 어쩔 땐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아이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하소연만 하러 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눈치가 좀 없으세요. 애가 울고 보채서 제가 좀 재우려고 하면 굳이 애 재우는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떠듭니다. 누가 보면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떠드는 걸 쉬질 않으셨어요. 현대백화점에서 15일까지 무스탕 세일한다고 해서 아줌마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키도 작고 뚱뚱한 예쁜 애들이 무슨 무스탕을 입는다고 다들 하나씩 사더라. 무스탕은 나처럼 키도 훤칠하고 옷 맵시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건데. 다른 때 같으면 저도 어머니 하나 사시지 그랬냐고 했을 텐데 그날은 딸아이가 너무 울고 보채는 바람에 힘들어서 저도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자꾸 눈치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어머니, 작년에 사드린 모피도 그냥 있잖아요. 매일 따뜻한 집에만 계시면서 무스탕이 뭐가 필요해요. 어머머머? 애미 너 말을 이상하게 한다? 내가 언제 너더러 무스탕 사달라고 했니? 사람 무한하게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애 졸려서 징징 짜는 거 안 보이세요? 애 지어주실 거 아니면 시끄러우니까 잠깐 나가 계세요. 시어머니는 삐져서 그대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 아니었다네요.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자기 애 좀 운다고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짜증까지 내고 떽떽거린다고요. 남편은 저더러 좀 참지 그랬냐고 어머니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이냐고 타일렀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잔뜩 예민해진 상태라 시어머니의 철없는 투정까지 받아줄 여력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육아휴직은 끝나가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답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 남편이 회사에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확답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아기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에게 제 사정까지 이야기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당장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벌이도 줄어서 그렇게 많이 올려드리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1,000만 원 정도만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아기 엄마, 우리도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최소한으로만 올리는 거야. 이 정도도 안 올려받으면 우리도 힘들어. 아무튼 나는 못 깎아주니까 안 되면 재계약 말고 그냥 이사 나가요. 태어나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요. 저희가 남의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전세 계약하고 사는 건데 꼭 돈 없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쫓겨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육아휴직까지 반려가 됐어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쓰려면 반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네요. 저희 부부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라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장 기댈 곳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안 계셨거든요. 저희는 6개월만이라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상황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저를 나무라셨죠. 저더러 염치가 없다면서요. 애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이기적이구나. 너 일하겠다고 이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저 어린애를 맡기겠다는 거야? 나 어깨에 염증 쌓여서 계속 도수치료 받고 무릎도 안 좋아서 한의원 다니고 그러는 거 몰라? 이 몸으로 내가 저 어린애를 어떻게 보니?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아이를 봐주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저희도 정말 사정이 급해서 부탁드리는 건데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으시고 곧바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더군요. 엄마,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 우리도 애 키우려면 빨리 집도 사고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도수치료 받고 한의원 다니는 거 다 내가 내주는 보험으로 다니는 거면서 6개월도 애를 못 봐줘? 아들놈이 말하는 꼴하지 마라. 너 그깟 보험 좀 내준다고 지금 생색내니? 자식이 보험 내주고 용돈 좀 주면 당연히 손 좀 봐줘야 되는 거야? 아휴,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급하니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야 엄마 용돈도 더 드리고 하는 거지. 너 이건선의 아들 알지?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걔는 장인이 회사 차려줘서 완전 대박 났단다. 그 아들이 이번에 집에 안마기 사줬다고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집은 애들도 다 처가해서 봐준대. 어머니는 굳이 안 해도 될 소리를 또 주절주절 하셨어요. 저는 더 들어봐야 어차피 시어머니께서 딸을 봐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듣고 있어봐야 성질만 더 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친정에는 감사해서 힘든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었는데 친정엄마가 우연히 저희 집 전세를 구해줬던 부동산 사장님에게 저희 집주인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고요. 친정엄마는 단번에 제게 전화를 하셔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엄마에게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요. 너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월급도 다 안 나올 텐데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려고 그랬어.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저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엄마 품에서 오냐오냐 귀하게 자랐다는 사실을요. 그 잠깐 돈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다고 밥도 잘 못 먹고 비실비실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나가는데 아이를 맡길 곳은 당장 없고 너무 속상하다고요. 친정엄마는 제 이야기에 더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친정아빠와 말이죠. 그러고는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더러 전세 재계약을 하지 말고 새로 이사를 하랍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옆동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집을 저희 앞으로 사주시겠다고요. 아빠랑 나는 가게 일이 바빠서 지금 당장은 지하를 봐줄 수가 없잖아. 우선 집이라도 해결되면 너도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집이 생기는데 당연히 쉴 수 있지. 친정 부모님의 선물에 염치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순간에 제 모든 고민이 씻은 듯 사라졌으니까요.
쉬는 동안 엄마도 안 바쁠 때는 지아 보는 거 도와줄 테니까 일 그만두고 당분간은 육아에 집중해. 나중에 지아 좀 더 크고 일하고 싶을 때 그때는 엄마가 꼭 지아 봐줄 테니까.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 낳아 키우고 있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장인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친정 부모님께 절까지 하더라고요. 다 같은 한 가족인데 힘들 때는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자네야말로 앞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가장으로서 힘들 텐데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저희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을 내놓고 이사했어요. 회사에도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너무 아쉽고 헛헛할 줄 알았는데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오히려 육아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회방꾼은 있었습니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시어머니 속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유부 선배님 중에도 분명 아들 결혼시키신 시어머니가 계시죠. 제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다 하고 얼마 후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집까지 사주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 이 김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랑은 사실 여러 번 다녀왔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가자고 조르셨거든요. 친구 누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다더라 하셔서 일본 한 번, 또 한 번은 너무 우울해서 휴양지에 가서 며칠 편하게 쉬다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번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반면 친정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다 보니 오래 쉴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투덜거리시더군요. 내 생일 때는 매번 밥만 먹고 선물 하나 덜렁 던져주면 끝이더만. 친정엄마 생일에는 비행기를 타? 아휴, 이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하는 건가 보다. 어머님, 저희랑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친정 부모님하고는 이번이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이고 두 번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생일날 자식들이 모시고 가는 건 기분부터가 다른 거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당신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인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어차피 친정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생각이니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악랄했어요. 글쎄, 저희가 여행을 가기로 한 날 굳이 수술 날짜를 잡으셨더군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 해서 남편이 모시고 계속 병원에 다녔어요. 한의원도 다니고요. 그러다 몇 개월 전 의사가 수술을 권한 적이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수술은 안 하고 운동으로 치료하신다고 하셔서 계속 치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분명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치료하다 보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생활하기도 편하다고요. 뭐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하시면 당연히 수술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친정부모님과 여행 가기로 한 날로 예약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 일로 집안이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남편에게 통보하셨거든요. 나는 몰랐는데 수술하려면 보호자가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한다네. 내가 누구 있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너 하나인데 네가 당연히 와야지. 엄마, 그날 장모님 생신이라 나 여행 간다니까. 급한 수술도 아닌데 뒤로 미뤄.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해볼게. 뭐야? 이놈 새끼가? 네가 내 새끼지 네 장모님 새끼야? 그리고 네가 급한지 안 급한지 어떻게 알아? 나 너무 아파. 아파서 조금도 못 움직이겠으니까 무조건 그날 수술할 거야. 너 안 오면 그날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아무 의도도 없이 그날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제 더는 떨어질 정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너무 싫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냥 간병인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세상에 핏줄이라고는 시어머니와 아들 본인뿐인데 수술하고 아픈 노모를 혼자 병원에 있게 둘 수는 없었던 거죠. 남편은 결국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저만 다녀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냥 제 동생과 셋이서만 갈 테니 저도 남아있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보란 듯이 여행을 갔습니다. 수술하고 보호자는 어차피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저까지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딸아이와 한 몸이라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데요. 저는 여행 떠나는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만 했어요. 수술 잘 받으시고 나중에 같이 여행 가자는 빈말을 해드렸습니다. 네 팔자가 아주 상팔자구나. 외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하는데 혼자 해외여행이나 가고. 미안하면 오는 길에 가방이나 하나 사와라. 얼마 전에 이모 며느리가 생일날 사준 명품 가방이 사이즈도 좋고 내 나이에 들기 딱 좋더라. 시어머니는 가방 사진을 곧장 제게 보내더군요. 사오라고요.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참 신기한 게 다른 집안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건 보이고 다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보이지를 않나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도 무럭무럭 크고 저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함께 일하던 분이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셨는데 전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훨씬 많았어요.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 고민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로는 컸고 몇 년 동안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 우울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또 부탁드리는 게 죄송했지만 워낙 욕심나는 자리였거든요. 어린이집 끝나고 저와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는 너무도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친정 부모님은 평생 함께 장사만 하셨어요. 워낙 오랫동안 두 분이 해오신 일이라 친정엄마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실 게 뻔한데도 저를 위해 부모님이 또 희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 여동생이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가게에 나와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좀 한시름 놓고 지아를 봐주실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매일 도움만 받으니 염치가 없다 싶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신 분이 이제 쉬셔야 하는 나이에 제가 또 힘들게 하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제 말에 남편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며 웬일로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대로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더 잘하자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고 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딸아이를 보느라 엄마도 힘드실 텐데 한 번을 힘들다 하소연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 일하랴 집안일 하랴 힘들지 않냐고 하시면서 매번 저희 저녁까지 차려놓고 가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친정엄마는 하루하루 손녀 커가는 걸 바로 곁에서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감사해서 당연히 용돈을 좀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괜한 짓 하지 말고 너나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자꾸 돈 준다는 소리 하면 나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다 보니 죄송해서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옷도 한 벌씩 사드리고 저희가 쉬는 날이면 친정부모님 모시고 하루라도 바람 좀 세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친정아버지 가게가 바쁠 땐 저와 남편이 나가서 돕기도 하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는 싫으시면서 또 막상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괜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길래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행여나 제가 잠깐이라도 애 봐달라고 할까봐 왔다가도 금세 도망가셨거든요. 친정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에게 배달 음식을 함께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시어머니는 웃기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유, 치킨에 배달비까지 이게 다 얼마야? 돈 벌겠다고 아이까지 맡겨두고 일하면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 어떡하니? 안 싸돈도 그래요. 애 봐준다고 생색내면서 이런 거 얻어먹고 그러면 안 되죠. 이래서 애들이 돈이나 모으겠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콧웃음이 다 쳐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친정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봐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게 힘들게 손녀 봐주는 안싸돈한테 할 소리예요? 어이씨구, 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 지르니? 오호라, 너희 엄마가 집 좀 사줬다고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유세 떠는 거니? 제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야말로 괜히 자격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야? 자격지심?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해? 하긴 국절 엄마의 지방대 출신이 뭘 배우고 알겠어. 고상한 내가 참아야지. 저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성격 같아서는 시어머니이고 뭐고 간에 다 뒤집어버리고 깽판치고 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시더군요. 안싸돈, 우리 딸내미가 요즘 일하면서 애 보느라 힘들어서 투정 좀 부린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 든 엄마가 애 보느라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우리 딸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제 생각을 한다고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면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시면서 연신 눈을 찡긋하셨어요. 저더러 참으라는 뜻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참는 건 딱 여기까지라고요. 한 번만 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거나 친정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지 않기로요.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은 터질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남들 하는 거는 다 따라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님들과 드는 여행계가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번에는 단체로 미국 여행을 가시나 봐요. 그래서 뜬금없이 영어 공부를 하시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같이 모임하는 아줌마 중에 한 분 아들이 이태원에서 영어 학원을 한답니다. 그 아줌마 아들이 여러 명이 같이 등록하면 학원비를 싸게 해준다고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영어 학원을 다니겠다고 우기며 남편에게 영어 학원비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아주머니들은 자식들이 다 해준다고 했다고요. 엄마 영어 잘하잖아.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됐지. 뭐하러 영어 학원까지 다녀. 아,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학원 가서 보여줘야지. 그 아줌마들 다 고졸이면서 돈 좀 있다고 내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 하는데. 난 애초에 자기들이랑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남편이 받아주질 않으니 시어머니는 무슨 어린애처럼 떼를 썼습니다.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남편을 들들 볶더니만 결국은 영어 학원비를 받아내더군요. 남편은 맨날 저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항상 시어머니에게 졌어요. 저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아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말하고 싸우다 보면 시어머니 일로 안 싸울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몇 달 다니다 금방 그만두실 게 뻔하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닌다는 영어학원이 하필이면 이태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근처요. 가만 보면 세상이 참 좁아요. 글쎄 이태원에 있는 학원 건물에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딱 마주친 겁니다. 그것도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타이밍이에요. 일이 꼬이려면 그렇게 꼬이는지 친정부모님의 가게에서 그날따라 배달하는 직원이 나오질 않아 친정엄마가 배달을 가게 된 거예요. 마침 배달 갈 곳이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요. 하필이면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딱 마주친 겁니다. 시어머니는 영어 수업을 마치고 친구분들과 나오는 길이었고 엄마는 배달한 음식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어머 사돈, 맞네. 그리고 보니 사돈네 가게가 이 근처였죠? 아이고 배달은 사람을 좀 쓰지.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힘들게 직접 배달까지 가요. 우리 안싸돈 평일엔 아기 보랴, 주말엔 가게 일하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요즘 영어학원 다니고 있어요. 여기 다 저랑 영어 배우러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화도 안 내시는 친정엄마까지도 그날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기분이 팍 상했답니다.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본인 말만 실컷 떠드는 게 도무지 이게 걱정을 하는 건지 사람을 먹이려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더 화가 났대요. 주변 사람들도 많고 배달도 가야 하니 친정엄마는 애써 배달하러 가보겠다고 대충 말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신 거죠. 뒤에서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만 겁니다.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영어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영어로 막 떠들어대는 소리를요. 우리 안싸돈 사실은 국조리라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 평생 저렇게 몸 쓰는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지. 국졸? 아유, 그건 너무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나? 그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무식한 졸부 같아. 왜 있잖아. 죽어라 돈 벌어서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키는 졸부들. 우리 아들이야 좋지. 장인장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다 우리 아들 쓰거든. 어머 그래? 자기 외아들 장가 잘 갔구나? 근데 그거 알지? 딸은 자기 엄마 닮는 거? 우리 며느리도 지방 어디 이름 없는 대학 나왔거든. 애가 영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거기다가 성질머리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데 아주 지 남편은 꽉 잡고 산다니까. 내가 걔만 보면 아주 열통이 터져 죽어.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은 일부러 영어로 말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답니다.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일부러 그러신 게 뻔했죠. 그 순간 친정엄마는 이성을 잃으셨답니다. 지금까지 내내 참고 있었던 울분이 터져버린 거죠. 친정엄마는 지금까지 잘 숨기고 계셨던 본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길로 곧장 달려가 시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덥석 잡아버렸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앞에서 감히 내 딸을 욕해? 내가 그깟 영어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친정엄마는 영어로 심한 말까지 섞어가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주변 아줌마들이 뜯어말릴 때까지 머리끄덩이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대요. 뭐야, 사돈 영어 할 줄 알아요? 아니 국절이라더니 어떻게 영어를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영어 실력에 놀라서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래, 나 영어 잘해. 내가 말 안 했나? 내가 한국에서나 국졸이지 미국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 내가 미국에서 뭐로 유명했는지 말해줄까? 나 미국에서 하이스쿨 권투 챔피언까지 먹은 사람이야. 어디 실력 좀 보여줘?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 덕분에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시고 친정엄마는 결혼하시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다 돌아가시면서 친정엄마에게 상속해준 땅이 많아요. 그 덕분에 아버지랑 결혼하시면서 이태원에 터를 잡고 사셨습니다. 사실 식당을 하는 건물도 친정엄마 건물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가게를 하셨어요. 미국식 피자를 파는 가게인데 동네에서 꽤 유명해 장사도 잘 됐거든요. 평생 주방에서 피자만 굽고 서빙만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라 한국에 오래 사셨어도 친정엄마는 미국 정서가 더 많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어려운 단어나 한자 같은 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서류 작성 같은 건 어려워하신 거죠. 절대 배움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친정엄마는 미국에서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라 체력도 좋으시고 건강해요. 아직도 새벽마다 러닝을 하시고 저녁에는 자전거도 탈 정도로요. 그제야 친정엄마에 대해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찍소리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보시고는 바로 아셨을 거예요. 친정엄마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실컷 떠든 일이 있으니 아무리 뻔뻔한 철면피라도 민망하고 겁이 나기는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사돈, 그런 거였으면 진작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몰랐네. 아이고, 이 팔뚝 좀 봐. 이 팔뚝으로 나 살짝만 쳐도 바로 날아가겠는데.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사람 멋대로 판단하고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내 딸이 나온 대학이 위치만 지방에 있는 거지. 국립대라 들어가기 엄청 힘든 대학이거든. 알죠. 우리 며느리 능력 있고 대단한 거야.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머리만 좀 놔주실래요? 이러다 내 머리 다 뽑히겠어. 한 번만 더 내 딸 무시하면 사돈이고 뭐고 얄짤 없을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딸 보고 참은 거지 사돈이 예뻐서 봐준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이면 당신 아들한테 해준 아파트 다시 도로 뺏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머 사돈 왜 이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학벌 좋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안사돈한테 괜히 샘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거 뺏어가지 마. 그럼 나도 쫄쫄 굶어야 돼.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는지 친정엄마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엔딩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남편하고 집에서 애를 보다 시어머니 전화에 놀라 친정 부모님 가게에 쫓아갔어요. 저는 또 무슨 일이 터졌나 했더니만 글쎄 시어머니가 행주를 들고 가게 테이블을 다 닦고 있더라고요. 내가 워낙 애지중지하게 자라서 눈치가 좀 없어. 그동안 내가 우리 애미한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했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엄한 소리는 다 잊어. 알았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지금까지 한 만행들을 다 사과하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무섭긴 무서운지 시어머니가 아주 깨갱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태생이 눈치 없고 생각이 짧은 거야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은 좀 고치셨습니다. 저와 친정엄마가 바쁠 때는 제 딸아이도 봐주시고 주말에 한 번씩 친정 부모님 가게에 놀러와서 도와주시기도 하신대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바뀌실 줄 알았다면 진작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걸 그랬다 싶더군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꽤 고달픈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최근엔 그런대로 시어머니와 지낼만 합니다. 진심이든 진심 아니든 이제 좀 주변 눈치도 보시고 말도 한번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죠. 유튜브 항의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 채널에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듣고 저에게 있었던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던 사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터를 잡고 사셨죠. 여러 원단을 거래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법 크게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을 때 IMF가 오면서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죠.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랴 여기저기 회사 원서를 넣으랴 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때 결단을 내리시고 그냥 밀린 자금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사업은 그만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지내셨죠. 가지고 계신 건물 관리만 하시면서요. 청소하기 귀찮으시다고 살던 아파트도 그냥 처분하시고 부모님 소유의 원룸 건물 옥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사실 잘하면서도 워낙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본인들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셨기에 많이 부유했음에도 외제차 같은 것은 타본 적도 없고 요즘은 흔하게 보이는 국산 중형차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아무도 저희 집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 딱히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요. 20살이 넘었던 그때부터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도 팔아봤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뛰면서 저녁에는 호프집 서빙도 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죠. 그러다가 거의 30살이 될 무렵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손님들께 시식을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을 트게 되어서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했기에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목이 터져라 요령 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저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저는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아내에게 대시를 했고 아내는 볼에 홍조를 띤 채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막 회사 신입티를 벗었던 저와 취업 준비 중이었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서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친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고 항상 웃어주었죠. 저의 금전적 배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워 선시장에 나가면 훨씬 선택지가 많겠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보일러 쪽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이며 복지 모두 전에 회사보다 괜찮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하더니 9급 공무원 시험에 붙게 되어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연말이기도 해서 우리는 큰맘 먹고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저기 있잖아. 진아야, 우리 이제 취업도 확정되고 했는데 이제 그만 결혼하는 건 어떨까? 어?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사둔 반지 케이스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작지만 다이아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매장에서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같이 고생한 만큼 노후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할게. 사랑한다. 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오빠, 실은 나 있잖아.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또 골목 위에 있는 원룸 꼭대기에 산다고 말했던 것들부터 낡은 스타렉스를 끌고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왔다고 해요. 거기다 언니는 승무원 출신의 의사 남편을 두고 있는데 자랑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의사인 형부는 전공이 피부과인데 대학병원에서 나와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리의리한 언니네 형편에 비해 우리가 비교될 것도 걱정되고 엄마와 언니가 너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죠. 또 여친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도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오빠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올려버릴까?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저는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녀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크게 하셨고 사업을 접으면서 건물 몇 채와 땅, 상가를 가지고 있으며 상속세금을 걱정하셔서 이미 내 앞으로 상당 부분 증여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미 몇백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토끼눈이 되더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큰 돈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줄 알았던 자기 남친이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혼집이며 뭐며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난 내 소신껏 소박하게 신혼집을 얻고 살고 싶으니 결혼 허락받는 과정에서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경험으로 보아 돈이 많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보험이다 뭐다 하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아지거니와 돈 빌려달라고 졸업한 지 20년, 30년 만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매달리는 등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녀를 설득했죠. 미안한 말이지만 여친 가족들 태도로 봐서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귀찮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숨긴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의 오랜 설득으로 마음을 돌려 저의 재산을 숨기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갖춰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잘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해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기인지 모를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살 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원룸에 새를 살고 계시긴 하지만 소일거리를 하고 계셔 제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저는 제 월급 형편에 맞는 신혼집과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20평대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으로 전세금은 맞추어 두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는 전세가 웬 말이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도 소신 있어 보인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와 형부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라는 사람은 미인이긴 했지만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는 타입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자매가 이렇게 완전 다를 수가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제 아내는 수수하고 청순한 타입이었고 얼굴을 고친 곳이 하나도 없는 자연스러운 외모의 소유자였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언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 가서 다 써버리는 등의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고 계속 남친을 바꿔대는 통에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아예 반대로 지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공부만 하는 아내를 언니는 계속 바보라며 실속 없다고 비웃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언니가 진짜 실속이 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던 자신의 동생이 부자 남자를 잡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배 아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의 언니는 주상복합 30평대의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 많은 보증금에 월세를 내며 그 제일 의리번쩍한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던데 아내의 언니는 자신이 그 아파트에 산다는 것에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1억짜리 외제차를 리스로 타고 다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허세덩어리들이었죠. 속빈 강정이라고 할까요? 저도 의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같은 의사여도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제 친구와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언니가 이러고 저러고 계속 입을 댔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사사건건 입을 대면서 결혼식은 꼭 호텔에서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하와이나 몰디브, 유럽 세 군데 중 한 군데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결혼 당시 의사 사위에 맞으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의리의리하게 혼수를 해가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빚까지 지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더군요. 저는 그런 쪽으로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을 힘들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간소하게 하자고 말했고 신혼여행도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처형은 계속 그런 아내와 저를 비웃었어요. 신혼여행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유, 요새 누가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와이나 최소 괌은 가야지. 그래도 미국령을 가야지. 미국이 그렇게 좋아요, 처형? 그럼요. 동남아하고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엄청 깨끗하고요. 자유여행 가면 진짜 좋은데 특히 하와이는 우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고 그 다음에 여름휴가로 하와이 다녀왔잖아요. 자유여행으로 갔는데 신랑이 어찌나 영어를 잘하는지 전혀 불편함이 없고 좋았어요. 부럽네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의사들은 워낙 논문이다 뭐다 의학용어도 영어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런 식으로 모든 대화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잘났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인 제 친구의 항상 겸손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런 처형 부부의 모습이 신선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나름대로 좀 속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언니네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아내는 그냥 재산을 밝히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대화에 발끈해서 돈 있는 걸 밝혔다가 저 속물적인 처형 부부가 얼마나 들러붙을지 생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에 언니네가 우리 부부를 아예 가난뱅이라 생각해주는 쪽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까지 같이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애 교육이라도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사주겠다고 주장하다가 저에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저는 결핍이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교육인데 귀한 아이일수록 험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다양한 사람과 섞여 치이기도 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으며 스스로 자생하는 법을 익혀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누누이 했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쯤 지금도 불어가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결국 아이가 혼자로 똑바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기를 아직 가지지도 않은 지금부터 좋은 걸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아내에게 언니 따로 만날 때도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물건을 사더라도 질이 좋지만 브랜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샀고 최대한 수수하게 하고 다녔죠. 차도 국산 소형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언니가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게 견디기 힘든지 제 말에 잘 따라주다가도 한 번씩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편히 못하면서 살아야 해? 언니가 당신 욕하고 무시할 때마다 이 아파트도 실은 우리 거고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나 있다고 그렇게 동경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삭히며 살아야 돼, 여보? 나 가끔은 너무 속상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단 말이야. 여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이야기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하나 주변에 생기면 얼마나 그 사람 팔고 다니는지 알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한테 와서 공짜 돈 바라고 돈도 많은데 보태주라는 둥, 기한 없이 빌려주라는 둥 진짜 못살게 굴어서 편히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살면서 경험해봐서 잘 알아. 이 문제만큼은 내 말 믿고 계속 비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저는 다시금 아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처형은 어쩌다 보니 비슷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처형네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죠. 그 속사정이란 바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앞둔 처형과 아내는 같이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출산 준비를 한다며 한동안 엄청 붙어 다녔습니다. 베이비 페어도 가고 아기용품도 사러 다녔죠. 그리고 조리원도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형은 된장녀답게 살고 있는 구에서 가장 비싼 곳을 골랐더라고요. 자기야, 형부 병원 건물 같은 층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제일 좋대. 시설도 최고고. 나도 여기 가면 안 될까? 근데 조리원비가 좀 비싼데. 언니가 자긴 갈 수 있는데 나보고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상담 갔었는데 괜히 기가 죽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거기 이름이 노블레스야?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거기 내가 아는 곳이야. 실은 그 노블레스 조리원 건물 내가 관리인한테 맡겨놓은 것이거든. 그 조리원이라면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새 들어올 때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도 관리인을 통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접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산모들을 위하는 마음이 각별해 보였고 사업 성공을 자신했던 분이었죠. 항상 대표가 조리원에 상주하고 있었고 다른 것처럼 말만 럭셔리가 아니라 진짜 산모들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주이다 보니 가끔 평판 같은 것들을 체크하곤 했거든요. 처음 들어올 때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월세를 조금 깎아주었더니 나중엔 매출이 잘 나왔다며 돈을 더 얹어서 월세를 보냈던 대표여서
저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아주 좋으셔. 이번에는 언니가 좋은 곳 잘 골랐네. 거기로 가도록 해. 내가 전화해 둘 테니까 할인 좀 해주실 거야. 아, 정말? 아, 잠깐만. 그러면 형부 병원도 이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형부가 자기 건물에 새 들어있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일일이 다 체크는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보고만 봤거든. 관리인인 최 실장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저는 그 길로 최 실장에게 건물에 피부과 하나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최 실장은 전화를 받자마자 침을 튀기며 그 피부과 욕을 시작하더군요. 아, 대표님, 그 피부과는 왜요? 안 그래도 거기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진짜 들어올 때부터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돈 없다고 하더니 지금 월세 연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혹시 월세 밀린 거 보시고 새 빼라고 연락 주신 거예요? 아, 아니요. 그 건너 아는 집인가 해서요. 아시는 분들이세요? 완전 골칫덩이에요. 무슨 의사가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얼굴이 완전 철판이라니까요. 월세 이야기하려고 하면 맨날 자리에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차는요 리스를 했는지 무슨 1억짜리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최 실장은 형님 병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속사포처럼 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월세를 미루고 빚더미에 차 리스에 도대체 무슨 폭탄도 아니고 왜 저렇게 무계획적으로 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허세를 왜 그렇게 부리고 다니는 건지. 저는 일단 월세 독촉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형님네인 걸 안 이상 제가 월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건물주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괜히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월세가 몇 달 밀렸다는데 무안해하지 않겠냐고 사정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언니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였냐며 언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재수없다고 하더니 역시 마음이 착한 아내였죠. 저는 조리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 사정했던 것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세입자였습니다. 조리원은 잘 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제법 나서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감사드립니다. 실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요. 친언니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두 분을 조리원 예약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대금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보내겠습니다. 아유, 대금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이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섭섭하죠. 돈은 아예 안 받겠습니다. 대표님이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 월세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게 조리원 대표님은 아내와 처형을 무료로 가장 최고급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리원 대표가 건너 아는 분이라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임신 선물로 조리원비를 내드리고 싶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제가 건물주인 것을 들키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조리원비를 내준 것에 대해 처형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가난뱅이가 어떻게 조리원 대표하고 아는지 궁금한 눈치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언니는 무사히 임신기간을 보내고 조리원에서 조리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는 돈을 안 썼지만 아내의 임신 출산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어요. 몸이 아픈데 아기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상주 아주머니를 구해주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하면 안 되기에 음식해주시는 아주머니도 고용했습니다. 아내는 제 덕에 호강한다며 자신같이 편하게 산후조리한 사람은 없을 거라며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반면에 언니는 형편이 빠듯한지라 도우미를 3개월 쓰고는 바로 언니가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런 언니가 불쌍하다고 가끔 가서 언니네 아기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건강하고 혈색이 좋으니 언니가 자꾸 물어본다는 거였어요. 너 집에서 남편하고 교대로 아기 돌보는 거 맞아? 응, 가끔 시어머니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오늘은 남편이 휴가 쓴다고 해서 맡기고 나왔어. 그런데 왜 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지? 애가 순한가 보다. 나는 사람을 썼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면 육아 체질이 있나? 그러게 말이야. 언닌 나는 왜 애기 돌보는 게 하나도 안 힘들지? 체질인가? 아내는 그렇게 둘러대며 계속 상주 시터가 있다는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시터를 쓴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시터비가 꽤 비쌌기 때문에 상주 시터를 쓴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의심을 가질 것 같아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짓말까지 불사할 정도로 저는 제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기가 어린 시기를 잘 지내고 드디어 처형내 아기와 우리 딸 모두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어 유치원만은 꼭 보내고 싶다고 강조를 했어요. 저는 일반 유치원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언니와 입학 설명회를 다니면서 영어 유치원을 꼭 보내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하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그 부분만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너무 아내에게 계속 티를 내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랬고 영어를 잘하면 우리 아이에게 좋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가장 좋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며칠간 들떠하더니 갑자기 언니의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우리 애 꼭 그 영유 갈 거라고. 입학 따놓은 당사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리가 다 찼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 영유가 너도 알다시피 좀 비싸잖아. 그리고 우리 남편 고객인데 그분이 재산이 50억이나 되고 엄청 잘 사는 분이라네. 그 영유를 꼭 보내고 싶다면서 나한테 도와주면 골프 라운딩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넌 돈도 좀 무리 아니었어? 매달 나가는 유치원비 내기에 너무 빠듯하잖아. 내가 영유 원장이랑 친하니까 학기 중에 혹시 결혼 생기면 꼭 말해줄게. 일단 너네 애는 일반 유치원 입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입장 이해 좀 해주라. 어? 정말 미안해. 응?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언니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거의 울먹거리는 아내를 무시하며 전화를 끊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말없이 화장대 의자에 기대어 눈물을 쏟는 아내를 보자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보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친자매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너무 속상해해서 그냥 영어 유치원 보내는 대신에 매일 영어로 대화를 30분씩 나눌 수 있게 원어민 선생님을 구해서 1대1로 제 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사실 영어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가 너무 슬퍼하는 바람에 그냥 돈을 쓰더라도 아내 기분을 달래주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그렇게 잉글리쉬 튜터를 붙여주자 기분이 좀 풀린 듯 했죠. 그렇게 우리 딸은 일반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이 끝나면 원어민쌤과 매일 시간을 가졌죠. 아내는 언니가 그렇게 섭섭하게 했음에도 또 언니와 만나고 다녔습니다. 정말이지 자매 사이는 너무 친밀하더군요. 죽을 듯이 싸우고 하다가도 금방 또 저렇게 어울리곤 하니 말입니다. 언니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 아내를 놀리는 건지 자꾸 백화점에 명품을 사야 한다며 제 아내를 불러서 명품 매장에 먼저 가서 줄 좀 서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비싼 목걸이나 가방을 들고서 아내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며 자기 것만 사고는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니까 좋다면서 자기도 한 번쯤은 그런 비싼 물건 사보고 싶다고 계속 보다 보니까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 5주년이 곧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선물을 하나 사줄까 싶어서 멋쟁이 아내를 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명품 목걸이 중에서 브랜드 티가 별로 안 나면서 무난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거 없냐고 말이죠. 친구는 껄껄 웃으면서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내에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몇 개의 사진을 제 폰에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작은 꽃이 여러 개 아름답게 붙어 있는 목걸이가 아내에게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꽃잎이 하나하나 각이 살아있었고 꽃송이 중간에는 다이아가 박혀있는 고급스러운 목걸이였어요. 백화점에 가서 먹거리를 사서 저는 결혼기념일에 깜짝 선물로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선물을 놔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이 목걸이 뭐예요?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거 다이아예요? 정말 예뻐요. 당신 결혼기념일 5주년 선물 마음에 들어요?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사랑해요, 여보. 그렇게 저는 아내와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의 배려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아내와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서로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저는 특히나 아내가 제 재산을 밝히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처형이 생일이라며 아내가 생일 파티에 간다고 했어요. 무슨 생일 파티? 언니가 친해진 동네 애엄마 친구들하고 장소를 빌려서 파티 형식으로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나보고도 친구 사귈 겸 오라고 해서 가기로 했거든. 아내는 동네 친구가 별로 없었던지라 들떠 보였어요. 언니가 친한 사람들이라니까 숫기 없는 자신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무슨 말을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순수한 소녀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잘 놀다 오라고 용돈을 두둑히 주었죠. 드디어 대망의 생일 파티 날이었어요. 아내는 택시를 타고 모임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즐거운 하루를 바라며 딸과 같이 놀고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딸도 제법 커서 잘 때 엄마를 예전보다는 덜 찾았어요. 딸아이를 꼭 안고 잠이 들었다가 얼핏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언제 왔는지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언제 왔어? 재밌었어? 여보. 놀랍게도 고개를 든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한 채로 울어서 까만 눈물이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아내의 말인즉 모임에 가서 잘 인사를 하고 어울리려고 애썼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자기랑 말을 섞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내의 가방이 평범한 가죽 가방인 것을 보고 또 아내의 옷차림을 보고는 픽 하고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렸고 처형 또한 처음엔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얘는 우리랑 좀 다르지만 착한 애라는 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울 정도로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목걸이 혹시 반느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여배우가 하고 나와서 저런 디자인도 있었냐고 난리였던 그거.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그 브랜드가 워낙에 클로버 모양이 유명하긴 한데 저 꽃잎이 있는 것도 요즘 좀 뜨는가 보더라고요.
하나 사셨나 봐요? 유행에 민감하신가 보다. 아, 아내는 제가 무슨 브랜드를 사줬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 언니가 나서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얘는? 이런 데 오면서 가짜를 하고 오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 동생이 금은방에서 하나 샀나 봐요. 카피인 줄도 모르고. 아유, 정말요? 요새 이런 것도 카피가 나와요? 진짜 정교한데? 신기하네요.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사서 스트레스 푸나 봐요. 아유, 저는 그런데 가짜 들고 백화점 가면 괜히 기분이 좀 그럴 것 같던데. 괜히 양심에 찔리고 그런 거 없으세요? 사실 저는 남편한테 선물 받아서 잘 몰랐어요. 그냥 제 눈에는 예뻐서 하고 온 건데 죄송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농담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이야기를 들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호텔 앞에 질비한 외제차를 보고 택시를 잡고 있는 자기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렇게 아내는 저에게 하소연을 한 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내 고집을 앞세워 아내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아내의 언니가 지속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있으니 한 번은 제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중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날 본가에 들렀다가 우리 부부는 일찌감치 처가에 들렀습니다. 처가에는 이미 처형내가 와 있었어요. 한우 세트며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온 의사 사위에게 장모님은 오늘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고 계셨죠. 결혼을 허락하실 때 성실해 보여서 결국 허락은 하셨지만 제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모님은 저에게 잘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돈을 좋아하는 속물적인 처형의 모습은 엄마인 장모님에게서 온 것 같았죠. 제가 왔다고 인사를 드려도 장모님은 고개만 까딱할 뿐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번 그래왔기에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 스틱형 홍삼이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인가 싶어 무의식 중에 뜯어서 입에 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쪽을 보신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걸 자네가 왜 먹나? 우리 의사 사위 주려고 내가 챙겨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는 그냥 요새 좀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다 놓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마음에 웃으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식탐은 많구만. 그걸 그래 보자마자 낼름 먹나? 아유, 속상해서 원. 집에서도 우리 애는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자네 혼자 다 퍼먹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첫째에 비해 우리 둘째가 결혼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데. 식탐 좀 줄이게. 엄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자기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홍삼 그게 뭐라고 그거 먹었다고 구박을 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니? 사위가 둘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처지면 그래서 딸 하나는 의사 사모님 들으며 호강을 하는데 또 하나는 고생만 찍싸게 하고 있으면은 엄마인 내 마음이 어떻겠어? 어? 엄마. 말해보게. 자네는 언제쯤 돈 많이 벌어서 내 딸 고생 그만 시킬 건가? 애가 후줄근한 것이 속상해 죽겠구만. 제 언니 좀 보게.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컸는데 이렇게 행색이 다르나?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장모님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듯이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저는 마치 여자의 삶이 남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식의 그런 말씀이 어이가 없어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신데 같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최선이다 싶었죠. 다만 제 딸이 듣고 있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 점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애써 화를 참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바로 아내의 형부,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참고 있던 화에 기름을 붓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형부,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내도 기분이 나빴는지 평소 아내답지 않게 형부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못난 걸 아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동서, 자네 이제 그만 자네가 능력 없다고 인정하면 되지 않나? 장모님 입장에서야 능력 있는 사위인 나를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 그게 뭐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형부, 밀린 월세는 언제 내실 거예요? 뭐라고? 처제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아내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와 버렸죠. 벌써 월세 밀린 게 6개월치는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최 실장님이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아세요? 의사랍시고 폰만 재는 사기꾼이라고요. 최 실장? 아니 그 건물 관리인을 어떻게? 최 실장님이 건물주가 젊은 남자라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네, 바로 지금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능력 없다는 제 남편이 바로 그 건물 주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몇백억대 부자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모르셨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실 수가 있어요? 여보, 가자. 나 이런 가족들 필요 없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렇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제 손목을 끌고 제가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저를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 그렇게 화가 난 아내의 모습이 걱정스럽기도 해서 아내와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씩씩거리더니 저한테 앞으로는 우리 둘만 잘 살자고 엄마랑 언니네 때문에 정말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처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처가랑 연락을 하지 않았죠. 둘만 지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선입견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능력이 된 것처럼 사람을 평가하는데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은 그저 사람인 거라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우리 부모님의 위로를 들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부모님은 장모님도 속상해서 그러신 거니 이제 없는 척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드러내며 살라고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경계를 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고 이번 일만 해도 사돈어른 입장에서는 속은 기분이 들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경계해서 제 재력을 무조건 숨기려고 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저의 그런 고집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언니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몰라도 될 장모님과 언니 그리고 형부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내와 더욱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라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의 언니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어차피 가족인데 좋게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갔어요. 약속된 횟집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처형과 형님이 우리를 보고 일어서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서, 저기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해 주게나.
우리가 저기 미안하네, 어? 그렇게 더듬거리는 형님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내가 건물주가 자네인지도 모르고 여러모로 그동안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서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게나. 그동안 그렇게 고개가 빳빳하던 처형 역시 형님의 옆에서 저와 아내를 보면서 굽신굽신 하더군요. 그래, 제부. 동생아, 우리가 미안해. 제발 사과를 받아줘. 왜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발가락에 낀 때처럼 무시하시더니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그렇게 동경하던 진짜 부자를 직접 눈앞에서 보시니 어때 보입니까? 저 형, 그리고 형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 행색 보고 함부로 무시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재용도요, 국산차도 끌고 다니고 1,000원짜리 립밤도 발라요. 제발 실속 좀 차리면서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리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왜 끌고 다니시고 또 월세는 왜 그렇게 미루시는 겁니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아내와 식사를 했습니다. 처형네는 사과의 선물이라면서 와인을 들고 왔더군요. 몇십만 원이나 하는 비싼 와인이라면서요. 저 와인 같은 거 싫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양은 냄비 뚜껑에 덜어먹는 라면하고 소주가 최고거든요. 부자라고 꼭 비싼 술을 먹는 건 아니라고요. 저의 말에 처형네는 다시금 부끄러우셨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버렸어요. 그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복수랄 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이제 언니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부자랑 결혼을 했냐고 부러워한다며 좋으면서도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 씁쓸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예전처럼 소신 있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처형네는 같이 골프를 가자 자주 보자 하면서 한동안 질척거리더니 제가 단호하게 계속 거절하자 단념하셨는지 요즘 연락이 뜸하더군요. 아무튼 저와 아내는 더 이상 구박과 무시를 당하지 않게 되어서 더욱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옷차림이나 눈에 보이는 집이나 차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차피 필요 없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이 이상한 게 확실하거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인데 괜히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쓸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몸에 새기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곧 낙엽이 알록달록 떨어지고 나면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올해가 곧 끝나겠죠. 그런 자연의 흐름을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의 복잡한 일들도 다 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맛있게 밥 먹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그걸로 족한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하자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